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건 내 선택이야. 이 이야기는 만약에 심청이가 인당수에서 용왕님을 만난 게 아니라 지옥 같은 해적선에서 살아남아 조선을 쓸어버리러 온 해적 여왕이었다면 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청전 다들 아시죠? 눈먼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팔아 인당수에 뛰어든 효녀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청이가 효심이 지극해서 복을 받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물정 다 겪어본 우리 어른들의 눈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쌀 300석이면 지금 돈으로 6억 원이 넘는 거금입니다. 과연 부처님이 그 돈을 받고 눈을 뜨게 해줬을까요? 아니면 그 돈이 누군가의 검은 주머니로 들어간 인신매매의 대가였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동화책 속의 예쁜 효녀 심청이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 내 손에 든 칼이라고 외치는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깊은 밤, 낡은 초가집. 방 안에서는 구성진 노랫가락과 함께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신봉사가 아닌 뺑덕어멈입니다. 그녀는 훔친 돈으로 산 비단옷을 휘감고 기름진 고기를 뜯으며 술에 취해 비틀거립니다. 에헤라디야 심청이 그년이 물귀신 된 덕에 내가 호강을 누리는구나. 쌀 300석이 웬 말이냐, 평생 먹고 살 돈이지. 쾅! 그때였습니다. 단단한 나무 문짝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며 박살이 납니다.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검은 삿갓을 눌러 쓴 한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술기운에 눈이 풀린 뺑덕어멈이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여인은 대답 없이 천천히 삿갓을 벗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드러난 여인의 얼굴. 창백하리만큼 하얀 피부, 그리고 왼쪽 눈을 가로지르는 끔찍한 칼자국.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서늘하게 살아있어 보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듭니다. 뺑덕어멈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니 죽었어야만 했던 그 아이입니다. 여인이 허리춤에서 시퍼런 칼을 뽑아 뺑덕어멈의 목에 겨눕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를 판 공양미 300석, 그 값은 치르셔야지요?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심청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계 바늘을 5년 전 그 운명의 날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날 인당수의 파도는 집채만 했습니다. 뱃사공들은 북을 두드리며 용왕님께 제사를 지낸다 했지만 사실 그들은 제사를 지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 상인들과 결탁한 인신매매단이었습니다. 공양미 300석은 부처님께 바치는 곡물이 아니라 조선의 처녀들을 중국 노예상에게 넘기는 화대였던 겁니다. 탐관 오리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에 눈먼 아버지와 어린 심청이 희생양이 된 것이죠. 아버지, 부디 눈을 뜨소서. 심청은 그렇게 외치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닷속에 용궁은 없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과 짠물, 그리고 죽음의 공포만 있었죠. 그때 검은 돛을 단 거대한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남부 해안을 주름잡던 악명 높은 해적단 흑룡파였습니다. 그물에 걸려 올라온 심청을 보고 해적들이 입맛을 다십니다. 이게 웬 떡이냐? 반반하게 생겼으니 노예 시장에 팔면 꽤 받겠어. 보통의 규수라면 겁에 질려 울거나 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심청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끝이다. 아버지를 다시 보려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심청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생선 손질용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려는 거구의 해적 두목, 그놈의 바짓가랑이를 물어뜯으며 칼을 겨눴습니다. 나를 노예로 팔지 마라. 차라리 여기서 죽여라. 하지만 나를 거둔다면 내 놈들의 칼이 되어주마. 15살 소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 그것은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평생 칼밥을 먹고 산 해적 두목조차 그 기세에 흠칫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두목은 껄껄 웃으며 심청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독한 년이로구나. 좋다, 밥값은 하게 해주마. 대신 오늘부터 내 이름은 없다. 너는 그저 살인병기다. 그날부터 효녀 심청은 죽었습니다.
대신 지옥에서 살아남은 야수 해적청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걸레질 대신 칼을 갈았고 바느질 대신 사람의 급소를 찌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아버지가 뺑덕어멈에게 구박받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를 갈고 또 갈았습니다. 그녀의 몸에 상처가 늘어날수록 검술은 날카로워졌고 심장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게 5년. 드디어 그녀가 해적선 한 척을 이끌고 조선의 앞바다에 닻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왕비의 가마를 타고 온 것이 아닙니다. 피 묻은 쌍검을 차고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썩어빠진 놈들을 심판하러 온 것입니다. 지금 뺑덕어멈의 목에 겨누어진 저 칼날. 저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심청은 알고 있습니다. 뺑덕어멈 뒤에 숨어있는 진짜 몸통들, 마을 사또와 거상 장씨가 있다는 것을요. 기다려라. 내 아버지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내 손으로 그 눈을 뽑아주마. 지옥에서 돌아온 딸의 핏빛 효도. 과연 심청은 뺑덕어멈을 처단하고 진짜 원수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눈먼 아버지는 살인귀가 되어 돌아온 딸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인당수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통쾌한 복수극이 이제 막 닻을 올렸습니다. 인당수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중국 해적선 흑룡파의 갑판 위로 끌려 올려진 그날 15살 심청은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호소해서 통할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해적 두목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고 비는 대신 살기 어린 눈빛으로 밥값을 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처음 배정받은 일은 배 밑바닥 청소였습니다. 매일 피비린내와 땀냄새가 진동하는 선실 바닥을 닦으며 심청은 어깨 너머로 해적들의 칼부림을 훔쳐봤습니다. 낮에는 걸레를 짜고 밤에는 몰래 목검을 깎아 휘둘렀습니다. 남들이 쉴 때 수천 번, 수만 번 칼을 휘두르며 그녀는 상상했습니다. 이 칼 끝에 나를 팔아넘긴 놈들의 목이 있다고 말이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선상 반란이 일어난 어느 밤 부두목이 두목의 목을 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심청이 생선 손질용 칼 하나로 반란군의 손목을 그어버렸습니다. 망설임이라곤 없는 짐승 같은 몸놀림이었죠. 목숨을 건진 두목은 심청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광기를 봤습니다. 그날 이후 심청은 걸레 대신 쌍검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피비린내 대신 검은 연꽃 향기가 난다고 하여 해적들은 그녀를 흑화, 즉 검은 꽃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5년 밑바닥 청소부는 흑룡파의 부두목, 해적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온 무역선을 약탈하던 중 심청은 선원들의 잡담을 엿듣게 됩니다. 황주 도화동에 사는 신봉사 말이야? 딸 팔아먹고도 눈도 못 뜨고 뺑덕어멈이란 여자한테 재산 다 털리고 거짓골이 됐다지. 말도 마라. 그 여자가 어찌나 악독한지 눈먼 영감밥 굶기기를 밥 먹듯 한다더구먼. 심장의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내가 지옥에서 악귀처럼 구르는 동안 아버지는 생지옥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돈만 챙긴 놈들의 배신만이 있었을 뿐이죠. 심청은 그 자리에서 무역선의 돛대를 칼로 베어버리며 명령했습니다. 뱃머리를 돌려라. 조선으로 간다. 며칠 뒤 조선의 포구에 거대한 중국 상선 한 척이 들어옵니다. 비단과 도자기를 가득 실은 무역선으로 위장했지만 그 배의 선원들은 전원 일당백의 해적들이었습니다. 심청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상의 모습으로 5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엔 서슬 퍼런 칼이 들어있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돈을 뿌려 조사를 해보니 기가 막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몸값으로 받은 공양미 300석. 그중 절반은 마을 사또의 뒷주머니로 들어갔고 나머지 절반은 인신매매를 주선한 거상 장씨가 챙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신봉사는 그 돈을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봉사에게 딸이 효심으로 떠났다는 껍데기만 남겨두고 알맹이는 뺑덕어멈과 짜고 모두 가로챈 것이었죠.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더러운 놈들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기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당수 물귀신이 돌아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5년 전 심청을 꼬드겨 장 씨에게 소개했던 중매쟁이 할멈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금은밤 할멈의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누구시오? 할멈, 나 기억해? 물 좋은 처녀 있다고 장 씨에게 소개했잖아. 서늘한 목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 할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멈의 집 대문에는 인신매매라는 글자가 붉은 피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심청은 매일 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중간책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뱃사공, 가짜 승려, 부패한 포졸.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혹은 5년 전의 죄를 떠올리며 공포 속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심청의 복수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베어 넘기는 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신의 인생을 짓밟은 가난과 무력함이었으니까요.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또와 거상 장씨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수족이 하나씩 잘려나가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죠. 도대체 어떤 놈이 감히 우리 구역에서 칼춤을 추는 거야?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제물로 바쳤던 그 가녀린 효녀가 목숨을 끊으러 온 저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심청은 이제 마지막 꼬리를 자르고 몸통을 향해 칼끝을 겨눕니다. 놈들이 눈치채고 방비를 하기 전에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계획을 세웁니다. 때마침 거상 장씨가 민심을 수습한답시고 맹인 잔치를 연다는 방이 붙습니다. 심청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집니다. 제 발로 무덤을 파는구나. 그 잔치상 내가 피로 덮어주마.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심청. 과연 그녀는 수많은 사병들이 지키는 잔치판에서 아버지를 구하고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피비린내 나는 잔치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청전에서 가장 감동적인 하이라이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다들 심청이가 왕비가 되어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맹인 잔치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잔치판은 눈물과 감동의 재회가 아닙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이 파놓은 거대한 덫이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이 될 테니까요. 밤마다 자신의 수족들이 시체로 발견되자 마을 사또와 거상 장씨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놈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살수, 즉 심청을 끌어내기 위해 비열한 묘수를 냅니다. 바로 전국 맹인들을 위한 대잔치를 여는 것이었죠. 겉으로는 민심을 수습하는 척 자비로운 척하지만 실상은 심청이 아버지를 보기 위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미끼였습니다. 잔칫날 관아 앞마당은 술과 고기 냄새로 진동했지만 곳곳에는 칼을 숨긴 사병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심청은 이 모든 것이 함정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중국 상인으로 위장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소매 안에는 날카로운 단검을 숨긴 채 말이죠. 잔치장은 북새통이었습니다. 심청의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찾던 얼굴을 발견합니다. 구석진 자리, 개밥 그릇 같은 데 담긴 식은 밥덩이를 허겁지겁 손으로 집어먹고 있는 노인. 행여나 누가 뺏어먹을까봐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저 노인. 바로 5년 전 그토록 당당하고 꼿꼿했던 아버지 심봉사였습니다. 심청의 가슴이 찢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옥 같은 해적선에서 악착같이 버틴 이유가 무엇이었는데 고작 뺑덕 어멈의 놀이개가 되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꼴을 보려고 살아 돌아왔단 말인가. 심청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당장 달려가 아버지 하고 부르며 안고 싶습니다. 그 비굴한 밥그릇을 걷어차고 따뜻한 고깃국을 먹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사방에 깔린 놈들을 한 번에 잡을 수 없으니까요. 심청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키며 눈앞의 아버지를 외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사단이 나고 맙니다. 바로 뺑덕어멈입니다. 훔친 돈으로 온몸을 치장한 그녀가 거들먹거리며 잔치장을 돌다가 심청을 발견한 겁니다.
처음엔 그저 돈 많은 중국 상인인 줄 알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다가왔습니다. 어머, 어디서 오신 귀한 분이신가? 술이나 한 잔. 말을 걸려던 뺑덕 어멈의 눈이 커집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하얀 턱선, 그리고 바람에 살짝 들린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왼쪽 눈가의 흉터. 뺑덕 어멈은 5년 전 자신을 찾아와 칼을 겨눴던 그 밤의 공포를 기억해냅니다. 동물적인 감각이었죠. 저 전현, 저거 심청이 아니야? 뺑덕 어멈의 찢어지는 고함 소리가 잔치장에 울려 퍼집니다.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립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거상 장씨가 벌떡 일어납니다. 잡아라. 전현이 바로 그 해적이다. 그 신호와 함께 밥을 먹던 맹인들. 틈바구니에서 칼을 든 사병들이 우르르 튀어나옵니다. 수십 개의 창끝이 심청을 향해 겨누어집니다. 도간에 든 쥐꼴이 된 상황. 하지만 심청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삿갓을 벗어던집니다. 그녀의 서늘한 눈빛이 번뜩이자 포위하던 병사들이 흠칫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그래, 내가 심청이다. 내 쌀 300석을 훔쳐먹은 놈들이 누구냐? 심청이 허리춤에서 쌍검을 뽑아들자 그 기세가 마치 전쟁터의 장수와 같습니다. 사병 몇 명이 용기를 내어 덤벼들었지만 심청의 칼질 한 번에 추풍낙엽처럼 나가떨어집니다. 피가 튀고 비명이 오가는 아수라장. 심청은 마치 춤을 추듯 병사들을 베어 넘기며 단상 위에 있는 거상 장씨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장씨의 목만 보입니다. 공포에 질린 장씨, 뒷걸음질 치다 막다른 곳에 몰립니다. 천하의 해적 여왕을 당해낼 재간이 없음을 깨달은 그는 가장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는 잔치상 아래 숨어 벌벌 떨고 있던 신봉사의 뒷덜미를 낚아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퍼런 칼날을 노인의 목에 들이댑니다. 멈춰라.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늙은이의 목을 베겠다. 심청의 발이 땅에 박힌 듯 멈춥니다. 신봉사는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칼날이 목에 닿자 사색이 되어 울부짖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제발 살려주시오. 그 비명소리가 심청의 심장을 후벼 팝니다. 아무리 천하무적 해적 여왕이라 해도 아버지의 목숨 앞에서는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장씨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소리칩니다. 효녀라더니 아비 죽는 꼴은 못 보겠지? 당장 칼을 버리고 무릎을 꿇어라. 안 그러면 내 아비가 먼저 저승길을 갈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심청이 칼을 버리면 그녀는 놈들의 칼에 난도질 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덤벼들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끔찍한 딜레마. 심청의 손에서 땀이 배어나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과연 심청은 이 숨막히는 인질극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칼을 버리고 효녀로서 죽음을 맞이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지를 발휘해 악귀로서 심판을 내릴까요?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심청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잔치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거상 장씨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립니다. 자, 선택해라. 칼을 버릴 테냐, 아니면 아비가 죽는 꼴을 볼 테냐? 신봉사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만 있습니다. 심청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손에 쥔 쌍검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철그럭. 무거운 쇠붙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씨와 사병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칩니다. 그럼 그렇지. 천하의 해적이라도 제 아비 목숨 앞에서는 어쩔 수 없. 장씨가 낄낄거리며 말을 마치기도 전이었습니다. 심청의 손이 번개처럼 머리 뒤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뽑아든 것은 비녀였습니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끝을 날카롭게 간 암기였죠. 슈웅 마이너스 퍽.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비녀가 정확하게 신봉사를 잡고 있던 병사의 미간에 박힙니다. 으악. 병사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뒤로 낮아빠지고 신봉사의 목을 조르던 팔이 풀립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잔치장 담벼락 너머에서 검은 물체들이 날아듭니다. 펑, 펑, 펑.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잔치장을 뒤덮습니다.
심청이 미리 매복시켜둔 해적 부하들이 터뜨린 연막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하얀 연기 속 당황한 사병들의 고함 소리만 오갑니다. 콜록, 이게 뭐야? 앞이 안 보여. 전현 어디 갔어? 심청이를 찾아.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다시 한번 서늘한 칼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스릉. 바닥에 떨어졌던 쌍검을 다시 집어든 심청. 연기 속에서 걸어 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온 아수라 그 자체입니다. 이제부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심판이자 피해 춤사위입니다. 내 아버지를 굶긴 대가다. 심청의 칼이 춤을 추자 병사들의 다리가 꺾입니다. 내 아버지를 때린 대가다. 다시 한번 칼이 번뜩이자 창을 든 팔들이 허공을 가릅니다. 그녀는 굳이 놈들의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대신 평생 걷지도 칼을 잡지도 못하게 손발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해적의 방식이자 더 잔혹한 형벌이니까요. 압도적인 무력 앞에 수십 명의 사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맹인들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목숨을 부지하고 잔치장은 악인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찬 생지옥으로 변합니다. 연기가 서서히 거치자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심청과 바닥을 기어 도망치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거상 장씨와 뺑덕 어멈입니다. 살려주시오. 내 돈을 다 주겠소. 장씨는 엉금엉금 기어서 잔치장 뒤편 절벽, 강물이 흐르는 낭떠러지로 몰립니다. 뺑덕 어멈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오줌을 지리고 있습니다. 심청이 피 묻은 칼을 바닥에 끌며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립니다. 심청이 장씨의 멱살을 잡아 허공으로 들어올립니다. 발버둥 치는 장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심청이 묻습니다. 5년 전 너희가 나를 팔아넘기며 그랬지. 용왕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라고. 그래. 나는 그저 중개만 했을 뿐이야. 나도 시키는 대로. 부처님은 쌀 300석을 원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의 목을 원한다. 심청은 망설임 없이 장씨를 절벽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인당수로 가서 직접 용왕님께 용서를 빌어라. 첨벙. 물보라와 함께 장씨가 사라집니다. 5년 전 심청이 빠졌던 그 차가운 물속으로 말이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뺑덕 어멈은 공포에 질려 기절해버립니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맛보았으니 그녀의 남은 생은 지옥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모든 소란이 끝났습니다. 잔치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심청은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저만치 구석 엎어진 밥상 아래 웅크리고 있는 늙은 노인에게로 향합니다. 신봉사입니다. 그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그저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심청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피냄새가 진동하지만 그 손길만은 더없이 따뜻합니다. 아버지.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청이가 왔습니다. 제가 돌아왔어요. 신봉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의 목소리. 꿈인가? 아니면 내가 드디어 죽어서 저승에 온 건가? 저 청이라니. 우리 청이는 5년 전에 물에 빠져 죽었는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려고 지옥 끝에서 기어 올라왔습니다. 심청이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댑니다. 칼자국이 난 뺨, 눈물로 젖은 눈가. 신봉사의 손끝이 딸의 얼굴을 더듬습니다. 이 윤곽, 이 느낌. 틀림없는 내 딸 청이입니다. 순간 신봉사의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충격이 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믿기지 않는 현실,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과 안도감이 거대한 전류처럼 그의 뇌를 강타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일시적인 시신경 마비를 풀 수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의학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신봉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립니다. 청아. 내 딸 청아. 그가 눈을 부릅뜹니다. 희뿌연 어둠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흐릿하게 맺힙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눈에 내가 보이는구나. 내가 눈을 떴어.
신봉사가 소리치며 심청을 와락 껴안습니다. 그제야 심청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아버지, 피비린내 나는 잔치장 한복판, 부녀의 오열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어떤 기도가 통하지 않았던 기적이 딸의 처절한 사투 끝에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공양미 300석이 아니라 악인들을 베어버린 딸의 칼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5060세대가 보고 싶어 했던 진짜 사이다 같은 효도 아닐까요? 이제 모든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해적 여왕 심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내린 상도 왕비의 자리도 마다하고 그녀가 선택한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비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가 아는 동화는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심청전의 결말도 그렇죠. 왕의 눈에 띄어 왕비가 되고 아버지를 궁궐로 모셔 호강시켜드린다. 이게 최고의 효도이자 성공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 그게 과연 진짜 행복일까요? 거친 바다를 호령하던 여장부가 답답한 구중궁궐에 갇혀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나 올리며 사는 삶이 말이죠. 우리 심청이는 그런 뻔하고 시시한 결말을 거부했습니다. 제5장 왕비 대신 바다의 주인이 되다 편입니다. 피비린내 나던 맹인 잔치가 끝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지만 동시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심청이 악덕 거상 장씨의 창고를 활짝 열어버렸기 때문이죠. 창고 안에는 그동안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금괴와 비단,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심청은 그 중에서 정확히 쌀 300석을 덜어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은 5년 전 너희가 나를 팔아넘기며 받았던 화대이자 내 아버지를 외면했던 침묵의 값이다. 이제 빚은 청산되었다. 사람들은 쌀을 받으며 심청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겁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눈물이었죠. 그럼 나머지 재산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챙겼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평생 고생한 대가이자 앞으로 두 사람이 살아갈 든든한 노후 자금이니까요. 이 정도는 있어야 아버지가 남은 생을 어깨 펴고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독했던 뺑덕어멈의 처분도 아주 깔끔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편하니까요. 대신 그녀를 자신의 해적선 흥룡으로 끌고 갔습니다. 평생 남의 등만 처먹고 살았으니 이제는 내 손으로 밥값을 해라. 뺑덕어멈은 지금도 배 밑바닥 취사장에서 하루 종일 감자를 깎고 설거지를 하며 눈물 젖은 밥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보다 더 확실한 참교육이 있을까요? 심청의 무용담은 바람을 타고 한양 도성까지 전해졌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데다 해적을 소탕하고 사실 본인이 해적이지만 재물을 나눠준 여장부라니.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친히 사신을 보내 상을 내리고 심지어는 후궁으로 드리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보통의 여인이라면 감지덕지하며 가마에 올랐을 겁니다. 신분 상승의 사다리, 권력의 정점, 모든 여자가 꿈꾸는 자리니까요. 하지만 심청은 사신 앞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왕비, 그 좁은 궁궐에서 치마폭이나 잡고 살라고요? 사양하겠습니다. 사신이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이 좋은 기회를 마다하다니 도대체 무엇이 되고 싶으냐? 심청은 허리춤에 칼을 쓰다듬으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바다의 주인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딸이자 이배의 선장으로 살 겁니다. 그녀는 황금 가마를 발로 차버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에 기생하는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가족을 지키는 살. 그것이 심청이 생각하는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심청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폭우로 향합니다. 항구에는 거대한 검은 돛을 단 흑룡호가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정박해 있습니다. 이제 눈을 뜬 신봉사는 태어나 처음으로 바다를 봅니다. 5년 전에는 딸을 삼켜버린 죽음의 바다였지만 지금 딸과 함께 보는 바다는 자유와 희망으로 반짝이는 은빛 세상입니다. 아버지, 보이세요? 저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신봉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보인다. 아주 잘 보여.
내 딸이 지휘하는 저 배가 임금님이 계신 궁궐보다 훨씬 더 멋지구나. 심청은 아버지를 부축해 당당하게 갑판 위로 오릅니다. 수백 명의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선장과 그녀의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닻을 올려라. 출항이다. 심청의 호령과 함께 거대한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배는 미끄러지듯 망망대해로 나아갑니다. 갑판 맨 앞 뱃머리에 나란히 선 부녀의 뒷모습, 바닷바람에 심청의 검은 머리카락과 신봉사의 하얀 수염이 함께 흩날립니다. 신봉사는 더 이상 지팡이에 의지하는 나약한 노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딸의 보호를 받으며 남은 생을 여행과 모험으로 채워갈 행복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효도를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공양미 300석의 판려가 죽는 것이 효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그리고 인생의 황혼을 맞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효도는 무엇일까요? 자식이 나를 위해 죽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식이 어디서든 기죽지 않고 살아서 제 힘으로 밥벌이하고 늙은 부모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래서 가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곳도 구경시켜드리는 것. 그게 진짜 효도 아닐까요? 아버지, 이제 세상 끝까지 가봅시다. 제가 다 지켜드릴게. 심청의 든든한 한마디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옵니다. 왕관 대신 칼을, 궁궐 대신 바다를 선택한 심청. 그녀의 통쾌한 반란은 우리 가슴속에 묵직한 울림을 남깁니다. 이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효녀, 해적 여왕 심청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역사의 진실. 심청전은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유교적 효를 강조하지만 이면에는 당시 흉년과 빈곤으로 인해 딸을 중국 상인에게 팔아야 했던 인신매매의 비극적 현실이 투영되어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공양미 300석은 현재 가치로 약 56억 원에 달하는 거금으로 당시 사람들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